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임세현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국민청원의 답변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몇 가지가 아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집무실 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의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다음 차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결코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고 메시지를 굉장히 거칠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싫어하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오히려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만 계속 펼쳤다고 해서 그 임기 말까지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으셨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신을 지지하는 임기 말이지만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고, 제가 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사면 논의와 관련돼서 국민 공감대를 또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의 공감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고유하게 가지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공감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인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당시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들이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근데 또 다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후보자에게 국민을 들먹거리면 안 된다라고 난리석의 비판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들의 공감대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 이제 메시지가 며칠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어떤 강한 정치색을 띤 정파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인수위 측에서도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책무에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 달라라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책무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년이 정부다. 마치고 나가는 날까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청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국민청원이라는 취지가 국민들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면 이게 20만 명이 동의를 할 때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이번 한 두 번째 아마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판을 하셨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 비판을 하셨다고는 말씀하지만 국민청원에 대한 취지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이 국민청원에서는 집무실 이전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철회해달라라는 그 국민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 그런 청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국민청원의 그동안의 그 흐름을 살펴보시면 흐름을 살펴보시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던가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그런 부분 답변하실 때도 기본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집무실을 좀 이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의 동의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인데,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생각을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그 전을 보시면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에 대한 그 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감과 함께 쭉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말씀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용산으로의 갑작스러운 이전,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합참,
국방부로 줄줄이 그 도미노처럼 이전, 그다음에 사저 문제도 있죠. 이제는 합참의 공간을 떠나서 이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떠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국민적인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일단 세금이 들어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먼저 언급하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도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직접적인 언급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근데 이 사면이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언제 하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면 문제가 크리스마스 뭐 등등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면할 수 있는 날짜. 그럴 때마다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정말 마지막 사면인 거죠. 부처님 오신 날에. 근데 지금의 이 사면 문제는 또 종교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자비의 관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좀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종교계의 시작에서 또 다시 사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칙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국민적인 공감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그 대통령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그동안도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추가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번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사면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으로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돌아가셨고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 또 몸도 많이 아프셨던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조금 예측이 가능했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나머지 김경수 지사님, 이재용 우리 님부터 시작해서는 예측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누구는 시켜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다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얼마나 또 사회적인 여론과 이렇게 또 국민 갈라치기에 대한 이런 언론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부분은 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넘겨드릴 텐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김경수, 이재용, 정경심, 이석기 이 관련된 사람도 같이 다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원래 그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떤 야권에서 그다음에 여권에서 고루 공히 수를 맞춰가지고 대개 사면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이제 야권이 되겠죠. 야권 인사인 민주당 인사들 중에 누군가가 같이 사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점쳐지는 것은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가 비슷하게 아마 사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통합이라는 큰 명분이 붙게 되는데,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당시에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실제로 국민통합이 단 한 걸음이라도 이루어졌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어떤 국민통합에 조금이라도 다가갔느냐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오히려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면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하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많았거든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물 건너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대부분 사법적 판단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면 대개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계신 이 유례도 사실 없고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사면권을 통해서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외야 대치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운영위를 소집하겠다. 지금 2시부터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이 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수청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초기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는 이 중수청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한까지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인 파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흐릿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원래 이 부분이 박병석 의장의 초기에 이제 합의안을 냈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함께 협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고 이 부분을 처리하자라는 공감대 시작이 됐었고 이 합의에 대해서 파기하는 쪽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박병석 의장의 합의안은 본인이 다 얘기한 부분이 다 들어갔다라고 할 만큼 이 합의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쪽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합의안 처리로 지속이 됐고,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 파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 당사자들만 아는 문제일 거고,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후에 합의안에서는 민주당이 우리 당의 원안으로 하겠다라고 좀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기한 쪽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박병석 의장이 이 여야 합의가 존중되어야 이거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강하게 주장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더 뒷걸음질 쳤어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와 다르게. 그래서 뭐 중을 등으로 한다던가의 문제. 예를 들면 뭐 이게 부패와 경제 중에 한다를 등으로 하면서 뭔가 카테고리가 넓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와 정반대로 후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에 대한 얘기도 기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박병석 의장이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아무리 저쪽이 파기를 했더라도 이 부분은 추후에 중수청 문제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져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라면 진정이라면 앞으로 이제 여야 합의의 과정에서 이 중수청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될 것이고 분명히 또 다시 이야기되면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중재안이 아닌 것이 올라갔다. 그리고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의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중재안이랑 좀 다른 내용이 일단 본회의에 우리가 올라갔고 특히 이제 중수청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그 전에 이미 사실은 상당 부분 말 그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조율을 해놨던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 나흘 만에 번복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그 번복하고 다시 검수완박에 대해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당론을 정해놓은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중수청조차 빠져 있는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부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데 나흘 만에 사실 이 합의안을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내지는 이제 국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정치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신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느냐를 또다시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왜 합의안을 깨냐? 국회의 존중은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다시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결국 피해자가 국민이다라는 절실한 의식 속에서 이걸 이제 번복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대묻고 싶은 것이 민주당은 왜 그렇게 급한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간 안을 보게 되면 중수청에 대한 안이 없다 보니까 다시 사개특위를 열어서 중수청에 대한 논의를 좀 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중수청에 대한 논의도 빠진 채로 이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게다가 심지어 뭐 어떤 뚜렷한 조문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어떤 공청회를 열었던 것도 아니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법안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의를 번복한 데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그 비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법안을 어떤 이념적인 상징 속으로만 그다음에 어떤 민주당이 내놓는 상징 입법으로서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큰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합의를 번복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그럼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 자체에 여러 가지 빈 곳이 많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공수처 그 설치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뭐 단지 뭐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꽤 긴 시간 동안에 논의가 되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공수처 설치 때부터 좀 더 차분하게 좀 처리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다면 애초에 합의 전에 원래 반대인 입장인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권성동 대표가 자랑할 만큼의 그 합의안이 냈었다면 그 모든 분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 전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원내대표만의 합의가 아니라 이게 그렇다면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고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반대됐었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의총에서도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됐던 문제고 게다가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안과 중재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의총에서 합의되고 이게 파기됐던 일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회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며칠 만에 이게 뒤바뀌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과 보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윤석열 그 당선자의 의중이 아니라 우리 한동훈 그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추측과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께서 만약 그런 의견을 냈다면 그런 의견도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어떠한 다른 연유 때문에 파기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에 대한 훼손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그 도전과 존중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요. 그 이제 법이 통과가 되고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영역이지만 결국에는 그 법이 통과됐을 때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책임자는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책임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저는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한마디에 이 법안이 뒤집어질 일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되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범계 전 장관은 노골적으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 입법에 대한 비판들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정치적 메시지를 전혀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이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사항을 표시하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 법안을 좌지우지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특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의 어떤 행보들을 되돌아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받고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국민의힘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담 신청 요구한 것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 얘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검수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부터 일관되게 내놨던 메시지이고 사실은 최근에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결국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정말 10명은 10명이 다 다른 해석을 했을 만큼 정말 애매한 메시지만 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만났다. 그러나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묵인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책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는 이 내각 일기 인사들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야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은데 검수완박 법안에 모든 이슈가 묻히면서 조금은 힘이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이 자녀 찬스인지 이 사람이 본인 문제인지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문제가 너무 몇 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른바 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언론에서 이제 많은 부분의 그 단독 보도 등이 있으면서 이제 국민께 이 후보자들의 면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장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모아놔도 쉽지 않을 만한 부분이 이렇게 동일하고 그동안 인사검증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줄줄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루빨리 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얼른 해결이 돼서 지금 차기 내각에 대해서 그 검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많이 나왔던 후보자들 말고 최근에 또 눈에 띄는 후보자 중에 하나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그 보좌진들이 조금 빨리 그만두게 됐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자료 또 자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개인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내고 있다든가 못 받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다음에 후보자들도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데에는 사실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자료 부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제출하고 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 국민의힘의 인사를 떠나서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내각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무리한 요구 내지는 의혹 제기식의 인사청문회 방해는 오히려 이런 인사검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앞서서 한덕수 후보자의 예를 들었는데 지나치게 많은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부실한 면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부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느냐?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판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자료 부실을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보이콧하는 것은 오히려 답을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고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날짜 잘 잡아서 해당 일자에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자 역시도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상민 후보자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선 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앞서서 이제 죄송하지만 앞서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김앤장 시절에 다른 로펌에서 자문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김앤장에서는 관련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 자체가 내 개인정보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이 문제의 시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추후에 날짜를 다시 잡자라고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그 급여 문제도 친오빠 회사에서 무노동으로 연간 5천만 원을 그동안 받았었는데 그동안에 종합소득 내역을 살펴보니까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살펴보니 같은 회사에서 1억 9천만 원가량의 또 다른 급여를 받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급여 생활자의 입장에 살펴보면 같은 회사에서 하나는 소득, 그 근로소득, 또 하나는 아무 그 성분이 없는 또 소득이거든요. 종합소득처럼.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의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뭘로 알았냐? 낸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그만큼 자료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검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을 민주당에서 한 것이고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거부를 그 후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재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자료 제출 다 하시고 검증을 철저하게 받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늘 나올 것 같죠?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주민 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나오기로 정해졌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컷오프 돼서 이제 사실상 2인 구도인데 누구나 봐도 누가 될지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분이 후보로 될 것 같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또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민주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선언한 곳이니만큼 후보도 또 그리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 즉 상대 후보가 정해진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겠어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이었죠. 한 3주 전쯤 됐는데 당시에 은둔을 하고 있던 송영길 대표가 출마 차출설이 나오면서 출마 이야기가 솔솔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는 선거다. 지는 선거인데 누가 가고 싶겠냐 희생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력 후보 가장 유력하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꼽혀 있는 송영길 대표 스스로가 이 선거를 지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나와도 큰 상관은 없지만 송영길 대표 스스로도 이미 패색이 짙은 상태로 선거에 임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안 나오면 여러 가지 비어지는 의원의 자리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나옵니까? 전 대선 후보죠. 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주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근데 주소 이전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에서도 당에서도 빨리 나와야 된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실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비는 그 재보궐 지역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